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소소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나이는 40대고요. 제가 사연을 듣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 맨날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저의 이야기가 담긴 사연을 신청까지 하게 되었네요. 원래 제가 농사일을 했던 것은 아니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이 원래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분들이다 보니까 진작에 익숙한 느낌이 있었죠. 제가 위로 형하고 누나가 있습니다. 삼남매이고 제가 막내입니다. 저희 집이 가난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형이 어렸을 때부터 대학을 꼭 가겠다는 꿈이 있었는데 그걸 포기했습니다. 대학은 무슨, 생각해보면 내 주제, 언감생심, 대학은 너무 과분한 꿈이었어. 하루라도 빨리 돈이나 버는 게 당연한 길이었는데.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바짝 밀고 다녔던 까까머리를 어색하게 매만지며 그렇게 말하고 웃던 형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연합니다. 당시에는 제가 어렸었기 때문에 형이 정말로 대학에 아무런 미련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줄로만 생각했었으나 그럴 리가 없었죠. 여건만 된다면 형은 무조건 대학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뻔히 집안 형편이 눈에 보이는데 형이 장남으로서 차마 대학에 가겠다는 고집을 부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형이 공부를 아주 잘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알아주는 명문대학교 정도나 되었다면 당연히 무조건 대학을 가겠다고 했겠으나 그런 것까지는 또 못 되었으니 형이 아쉬움에 입맛을 다시며 애써 대학 진학을 외면해야 했던 거예요. 그저 그런 대학을 가기에는 당장의 집안 형편이 너무나도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형은 돈을 벌러 다녔고 이제 곧 누나의 차례가 왔습니다. 형이 무리하게 대학을 가는 대신 돈을 버는 길을 선택하였으니 그렇다면 누나 차례에서는 확실히 더 상황이 나아졌겠죠. 그래서 누나는 대학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나는 이미 대학에 가서 어떤 걸 전공하고 싶은지 대략적으로 정해놨어. 그렇게 얘기를 하던 누나의 눈빛이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형은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집안의 첫째이다 보니까 그리고 같은 남자 형제이다 보니까 자연스레 위압감이 느껴졌기 때문에 알아서 조용히 머리를 숙였는데요. 정작 형이 따로 저에게 무섭게 군 적은 없었죠. 하지만 반면에 누나는 얼마나 잔소리가 많았고 호랑이가 따로 없었던지 모릅니다. 밥 먹을 때도 잔소리, 씻을 때도 잔소리, 자려고 누울 때도 잔소리. 저는 귀에 누나의 잔소리로 딱지가 내려앉을 지경이었죠. 그래서 자라면서는 누나라면 치가 떨렸었던 저였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누나가 왜 그렇게 막내인 저한테 잔소리를 해댔던 것인지 자연스레 납득이 가더군요. 부모님이 고된 농사일로 하루 종일 바쁘셨으니까요. 계절에 따라 아주 새벽부터 집을 나가 농사일을 시작하실 때도 있었고요.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여서 누나는 본인이 대신 집안의 막내를 교육시켜서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여겼던 거예요. 제가 사춘기 이후로는 성격이 싹 변했지만 아주 어렸을 때는 못 말리는 개구쟁이에다가 짓궂은 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누나가 항상 제가 사고를 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갖추며 저를 들들 볶았던 것이었죠. 누나가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 저한테 해주었던 것입니다. 학교 가는 가방도 누나가 챙겨줬었고 밥도 누나가 챙겨줬었죠. 그랬던 누나는 사실 객관적으로 공부를 빼어나게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따지고 보면 형과 비슷했거나 혹은 좀 더 나은 수준이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제법 괜찮은 수준의 대학을 갈 성적은 되었을 거예요. 저는 누나가 대학 이야기를 하면 눈을 반짝였을 때 겉으로 티는 안 냈으나 저도 괜스레 속으로 설레고 두근거리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누나가 꿈꾸는 대학 생활이라는 게 무척 낭만적이고 재미있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리고 누나가 대학을 다니면 한참 동안 집에 안 오고 따로 살 거라는 계산이 들어서 잔소리 대마왕이 얼른 사라지기를 바라는 기대도 살짝 있기는 했었답니다. 저는 누나 장본인 다음으로 누나의 대학 진학을 가장 애틋하게 진심으로 바랐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럼 저희 누나가 대학을 갔을까요? 아니요. 정말 딱하게도 가지 못했답니다. 하필이면 누나가 대학 진학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 아버지가 쓰러지셨거든요. 큰 병원까지 가서 받았던 정밀 검사 결과 심각한 병을 앓고 계시는 게 밝혀졌죠. 당장에는 수술이 필요했고 어디가 끝일지 알 수 없는 치료가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의 상태가 지금 현재 생사로 오가시는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것 한 가지가 위안이었죠. 일단 수술부터 받고 그 이후에는 치료에 매달리며 사람이 살 수 있다는데 어떻게 망설일 수가 있을까요? 무조건 아버지를 살리고 건강을 되찾게 해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막내이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초기 청구된 병원비만 해도 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지다 못해서 뒤로 돌아갈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설마 그런 정도의 금액이 찍힐 줄은 예상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더 놀라셨던 것 같아요. 병원비를 보며 형은 바로 옆 동네에 살았던 어느 집의 이야기를 떠올려냈다고 합니다. 그 집은 3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요. 그 집에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셨는데 치료 때문에 막대한 돈이 지출됐었거든요. 그래서 키우던 소를 다 팔았어야만 했다고 그랬었죠. 친인척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았었지만 그럼에도 부족해서 소를 다 팔아치웠던 이야기는 유명했었습니다. 형은 그게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꺼냈고 그러자 어머니는 이번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쌓여갈 병원비에 덜컥 겁이 나고 마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많이 억척스러운 분이셨거든요. 자식들 앞에서 강인한 모습만 보여주셨던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병원비를 걱정하며 막막해 하시는 모습을 본 누나가 그 즉시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누나가 대학을 못 갔었던 거예요. 대학은 무슨, 그딴 거 미련 따위도 없어. 대학은 뭔 놈의 대학이야. 당장에 돈을 벌어서 내가 우리 아버지 병원비부터 마련할 거야. 대학 이야기를 하면서 눈을 빛냈었던 누나였는데 고작 몇 달 만에 이제는 걱정과 불안과 열의와 각오가 뒤섞인 눈빛으로 돈을 벌러 나가겠노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잘하는 동안 서로 많이 티격태격했었던 형과 누나였는데 그때 누나를 보면서 형이 많이 씁쓸해했던 것 같아요. 본인은 비록 대학을 일찌감치 등졌으나 여동생만큼은 꼭 대학을 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었기 때문에 무척 안타깝고 씁쓸해하는 눈치였죠. 그렇다고 돈 벌 생각은 말고 대학이나 가라고 말을 해줄 수도 없었으니 형은 그 속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괜히 장남에 무게가 있는 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저희 형이 처음으로 담배에 손을 댔었던 게 그때쯤이었네요. 너무 속상하고 갑갑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풀고 싶었나 봐요. 누나가 대학 따위는 필요 없고 열심히 돈이나 벌러 갈 작정이라고 하니까 어머니는 엄청 미안해 하셨습니다. 부모가 부족해서 자식들을 고생시킨다고 말씀하셨었죠. 그러나 자식들의 마음이란 결국 부모가 존재해야 가정이 올바르게 존재할 수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형도 누나도 불평불만 않고서 묵묵하게 일을 다녔던 듯 싶습니다. 저 또한 그때 막 중학교에 입학하던 무렵이었는데 딱 그쯤부터 성격이 차분하게 바뀌었더랬죠. 까불거리던 게 점차 사라져갔고요. 사춘기를 맞이한 것도 있었으나 집안에 일어난 이모저모가 저를 철이 들도록 만들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많이 산만한 편이었건만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필기구를 손가락 사이에 꼭 걸고서 공부를 했습니다. 모르는 게 많아도 그냥 무작정 공부를 하는 신용이라도 하염없이 냈던 것 같아요. 지루해도 억지로 책상 앞에 붙어 있었고요. 부모님, 형, 누나를 생각하면 제가 투정을 부리는 건 말이 안 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끈기라는 것을 스스로 배워나갔습니다. 집중력도 서서히 길러졌었고요. 병원비가 점차 크게 들 거라고 예상했었던 형이 맞았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이 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환자가 있었으니 정말 돈이 무섭게 나가더라고요. 가뜩이나 형편이 지지부진했었던 저희 집이었는데 이 시기에 완전히 휘청하였습니다. 그나마 형이 꾸준히 벌고 있었고 누나가 사회생활에 바로 뛰어들어서 함께 힘을 보태고 있었으니 망정이었어요.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희 집은 그때 너무 힘들어서 못 버텨냈을지도 모릅니다. 금전적으로 기댈 만한 친인척이 저희 가족한테는 마땅히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저희 집이 빠듯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친가와 외가, 양가에 모두 돈을 조금씩 주기적으로 보내드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뭘 기대할 수 있겠나요? 저희 가족이 자력으로 버텨내고 이겨내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형이랑 누나가 쉬지 않고 돈을 벌러 다녔는데
버는 족족 다 집에다가 썼고 본인들에게는 그 당시 일절 쓰지 않았던 것으로 아네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살피면서 병원으로 모시고 다니고 그런 와중에도 농사일을 다 놓으실 수가 없어서 당신의 잠을 줄여가면서 몇 가지 농사일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시련의 나날을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지나올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아버지가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어서 평범한 일상으로 거의 돌아오신 상태였답니다. 감사한 일이었죠. 어머니도 정말 많이 고생하셨지만 형하고 누나도 진짜 힘들었겠다 싶었어요.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직 학생이니 당연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저만 편하게 학교나 다니는 것 같아서 속으로 많이 미안했던 것 같아요. 나도 성인이 되자마자 빨리 돈부터 벌 거야. 어느 날 주말에 집에 와 있던 누나랑 같이 밥을 먹다가 제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누나는 당시 다니던 공장에서 거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더욱 지독히도 돈을 본인한테 안 썼었고요. 저는 그걸 다 알았는데 누나가 주말에 집에 와서 저한테 같이 점심 먹자고 밥까지 차려준 걸 보니까 너무 미안했었죠. 그래서 제 딴에는 최고로 의젓한 말을 하겠다고 그랬던 건데 그 즉시 누나가 수저로 제 머리를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네? 왜 때려? 나이가 되면 돈 벌겠다는 게 뭐 어때서? 나는 형이랑 누나처럼 못할 것 같다는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이 녀석아, 너는 대학을 가야지 무슨 돈을 벌겠다는 소리라고 앉아있어? 뭐? 대학? 그러면 너는 대학에 안 갈 생각이었어? 너 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면서 2학년 때부터 성적이 확 올랐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나도 그렇고 온 가족이 너한테 기대하는 게 얼마나 큰데 이 녀석아 네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되지. 그치만 나는 딱히 대학을 갈 생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게 아닌데 뭐라도 그냥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랬던 것뿐이야. 형이랑 누나도 안 간 대학을 내가 어떻게 가? 왜 못 가? 혹시 너만 대학에 가면 오빠나 내가 삐질까 봐서 그래? 우리가 그렇게 속이 좁은 줄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좀 그렇잖아. 나만 가면 어떡해. 형도 누나도 원래는 대학에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돈 버느라 못 갔었잖아. 내 말이 맞지? 나도 그냥 대학보다는 돈을 벌고 싶어.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하는 일 같아. 이 녀석이 꽤 많이 컸다. 그런 말도 다 할 줄 알고. 하지만 네가 우리 가족을 위한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잘 가면 돼. 야, 솔직히 오빠나 나보다는 네가 공부 쪽으로 머리가 있는 것 같더라? 인정하긴 싫지만 사실이니까 인정해야겠지. 네가 우리 중에서 공부로 제일 싹이 보여. 어차피 형편 때문이 아니었더라도 나는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갈 성적도 아니었어. 하지만 너는 다른 것 같아. 최선을 다한다면 너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럼 우리 가족이 무척 기쁘겠지? 어딜 가나 자랑할 거리가 생기는 거겠지? 그래도 집에 돈이 어디에 있다고 내가 대학을 가. 어허, 이 누님이 앞으로 열심히 벌 건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너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죽었다 생각하고서 공부만 열심히 해. 알았어? 저는 누나가 저의 어깨를 힘있게 잡아주는 것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갑자기 의무감으로 해왔던 공부라는 것에 이제는 사명감이 생기더군요. 저한테 비록 따로 말씀은 안 하셨으나 부모님 또한 제가 대학에 가는 것을 바라고 또 기대하고 계셨더라고요. 그것도 이왕이면 좋은 대학의 말입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나 누나한테는 종종 속마음을 꺼내셨던 모양이었어요. 이제 그것을 알게 된 이상 저는 형하고 누나한테는 미안해도 대학을 가야만 하게 됐습니다. 저만 가는 것이 미안하니까 좋은 대학에 꼭 붙어서 형하고 누나의 가슴에 남은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이 어땠는지 거의 기억이 잘 안 나요. 추억이랄 게 특별히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오로지 공부, 대학,
그리고 가족뿐이었거든요. 농사 일을 다시 열심히 하시던 아버지가 잠시 건강이 다시 악화되어서 모두가 놀랐다가 가슴을 쓸어내렸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농기계 사고를 당하셔서 하마터면 정말 크게 화를 당하실 뻔했다가 천운으로 경상에 그쳤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의 2달 정도는 꼼짝 않고 치료만 받으셔야 했었네요. 이때도 집안을 든든하게 바치고 있었던 건 형과 누나라는 두 기둥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꾸준히 벌면서 그 돈을 저축하고 집에 갖다 주고 두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집이 굴러갈 수 있었어요. 그런 이모저모를 겪었던 고등학교 생활이었고 저는 마침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아쉽게도 최고 수준의 좋은 대학은 못 갔고요. 하지만 바로 그 아래 수준 정도 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요컨대 어딜 가서 자랑할 만한 정도는 되었다는 얘기였죠. 그때 아버지가 많이 우셨네요. 장하다. 우리 막내 정말로 장하다. 해준 것도 없는데 혼자 공부를 그렇게 잘해서 내로라 하는 대학에도 합격을 하다니 눈물 나게 대견하다. 아버지가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투병 시절에도 최대한 덤덤하게 구시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던 분이었거든요. 가족들에게는 너무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고 하시면서 눈물조차 보일 수 없다고 하셨던 분이었죠. 그랬던 분이 막내 아들의 대학 합격 소식에는 목 놓아 우셨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거의 처음 보는 아버지가 크게 우시는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알았던 사실은 일찍이 농사 일이나 하고 살겠다는 결정을 지으셨던 아버지라서 전혀 이런 쪽을 생각 안 하고 사셨던 줄 알았으나 그게 아니라 그 가슴 속에는 항상 짧은 가방끈에 대한 아쉬움이 가득했었다는 것이었어요. 일종의 한으로 남아있었던 것이었죠. 사실 아버지도 옛날에 더 배우고 싶으셨었고 학교를 더 다니고 싶으셨었고 이왕이면 양복을 입고서 출퇴근을 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바람은 현실이라는 차가운 얼음장 앞에서 꽁꽁 굳어버렸고 뒤로 감추고 숨겨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사실은 학구열이 있었었던 분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아서 놀라웠고 어쩌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슬슬 발휘하였던 학업적 집중력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짐작을 해보게 됐었네요. 대학 등록금은 형이랑 누나가 반반씩 모아서 내주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기 위해 혼자서 서울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비용은 부모님이 대주셨었죠. 그러니 제 심정이 어땠겠나요? 반드시 대학 생활을 성실하게 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훌륭한 일자리를 얻어서 가족들에게 보답을 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계속 그저 지켜보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그래왔던 입장이었으니까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대로 반드시 가족들에게 보답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멋지게 서울로 간 것 자체가 이미 최고의 효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해서 여한이 없을 정도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두 분의 얼굴에 만개한 웃음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었네요. 제가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막내 아들이 서울에서 좋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흐뭇하고 기뻐서 몸이 가볍다 못하여 날아갈 것 같다고 하셨었죠. 어머니 또한 이제 정말 사는 맛이 난다고 하시면서 매사에 의욕이 생긴다고 그러셨습니다. 형하고 누나는 아무리 본인들이 애를 쓰면서 오만 노력을 다해봤자 좋은 대학 한 방을 이길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장난스레 고개를 흔들었더랬죠. 두 사람이 속으로는 저를 누구보다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네요. 저는 게으름 한 번 안 피우고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해나갔고요. 이때부터 형하고 누나 둘 다 각자 스스로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답니다. 비로소 두 사람이 스스로를 위한 벌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부모님은 농사를 꾸준히 지으셨는데요. 절대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농사의 규모는 딱히 크다고 할 수 없었지만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서 그런대로 수확을 때마다 거둘 수 있었죠. 부모님은 크게 욕심 부릴 것 없이 당신들의 생활이 될 정도라면 만족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식들에게 앞으로 기댈 일은 없을 거라고 당당하게 못을 받기도 하셨었고요. 부모님의 이런 선언 때문이었을까요? 누나가 결혼을 전제로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농담으로 누나같이 살벌한 여성부를 누가 데리고 가겠냐는 소리를 했었으나 절대 본심은 아니었기 때문에 누나가 좋은 짝을 만나서 가정을 꾸린다면 정말 잘 살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괜히 미리 시원섭섭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놀라운 건 말이죠. 결혼은 형 쪽이 먼저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부모님도 어안이 벙벙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누나가 가장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내볼까 그러던 참이었는데 오빠가 왜 갑자기 선수를 쳐? 아니 그보다 오빠한테 여자친구가 있었어? 나는 몰랐는데. 선수를 치려고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미안하다. 미안하고 자시고 여태 가만히 있다가 굳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결혼을 당장 하겠다는 의도가 뭐야?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야. 이유? 무슨 놈의 이유? 헉, 설마 오빠 아니지? 지금 네가 짐작한 그게 맞을 거야. 내년에 너한테 조카가 생길 것 같다. 뭐라고? 오빠 그럼 애가 생겼다는 소리야? 누나는 어이없어하였고 어머니는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형이 나이가 이미 장가들어서 애가 있을 때라고 하시면서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그러셨고요. 저는 형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과 더불어 저에게 곧 조카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실감이 안 나서 그냥 어안이 벙벙했던 것 같아요. 결혼할 여자친구와는 진작에 알고 지낸 사이이기는 했는데 정식으로 사귀자고 했던 건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어. 그리고 형이 누나와 저의 앞에서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던 이야기를 듣고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고작 정식으로 교제한 지 3개월인데 벌써 임신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형수님은 학창시절에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모친을 잃었고요. 그 뒤로 부친은 후유증에 시달려서 편찮으신 상태였습니다. 원체 집안 형편이 빠듯한 편이었는데 그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 후로는 더욱 어려워진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다른 형제들이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형수님이 그러셨었죠. 형수님은 집안에서 사남매 중 막내이셨거든요. 형은 조용한 성격에다가 수줍음을 많이 타는 형수님을 보면서 처음부터 보호 본능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형수님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책임져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군요. 역시 장남은 장남인가 봐요. 생각이 그런 쪽으로 되는 걸 보면 말이죠. 갑자기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서 놀라고 당황스러운 게 컸었으나 무조건 빨리 결혼해서 형수님과 잘 살아볼 생각 또한 즉각 들었다고 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뒷목을 잡고 계셨고요. 수줍음을 그렇게나 많이 탄다고? 그러면서 결혼도 안 했는데 덜컥 임신부터 해? 사귄 지도 얼마 안 된 남자랑? 아이고 기가 막혀라. 이게 바로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간 격이구나. 솔직히 어머니는 처음에 형수님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것 같았어요. 형수님보다 형이 훨씬 더 아깝다고 여기시는 게 제 눈에도 다 보였거든요. 아버지 쪽이라도 아주 태도가 흔쾌하셔서 다행이었네요. 시골 동네에 벗어나서 차로 20분 가까이를 달리면 나오는 번화가에 형이랑 형수님이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장남 부부가 멀지 않은 근처에 산다는 것 자체는 마음에 든다고 어머님도 인정을 하셨었죠. 그 당시에는 신축이었던 게다가 브랜드가 있던 아파트에 대출을 껴서 형이랑 형수님이 신혼집을 구했던 건데요. 지난 몇 년간 형이 알뜰하게 모았던 거 결혼하면서 싹 다 털었습니다. 부모님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농사일을 하시며 몇 년간 모으셨던 비상금 또한 형을 장가 보내느라 다 쓰였고요. 그러니 원래 먼저 결혼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던 누나의 입장에서는 꽤 황당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형의 결혼을 축하라 안 해줄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 누나는 쓰디쓴 입맛만 다시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운명이 바뀌었어요. 형이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을 하는 바람에 당연히 누나의 결혼 이야기는 잠깐 미뤄지게 됐었거든요. 이때 본인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걸 누나가 알게 됐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어디 가서 빚을 지고 왔다고 해라. 아니면 차라리 몸에 어디가 크게 아프다고 하던가. 그러면 나았을 거야.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바람? 그딴 건 절대 용납 못해. 당장 헤어져. 그 남자친구가 누나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다고 하는데요. 누나는 눈 하나 깜빡 안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그냥 한 번만 봐줘라고 슬쩍 누나한테 의견을 주셨을 정도였네요. 남자가 잠깐 바람 피운 것 가지고 여자가 아령없이 너무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차갑게 내칠 것까지 있냐는 부모님의 생각이었는데요. 누나는 무척이나 단호했습니다. 의리를 저버리고 신의를 내팽개친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해서 같이 살아요? 말도 안 돼요. 남자가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런 논리를 들이대면 용서 못하고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겠네요. 누나가 너무 단호하게 나오니까 부모님도 이건 해결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조용해지셨죠. 결국 누나는 그 남자친구를 차갑게 버렸고요. 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홧김에 지인을 졸라서 새로운 누군가를 소개받았습니다. 충동적으로 소개를 받아서 누나가 만나본 새 남자가 바로 지금의 제 매형입니다. 인상이 수더분하고 순박하고 되게 진실된 느낌인데요. 그걸 누나가 처음부터 딱 느꼈던 거예요. 바람을 피웠던 뺀질이한테 신물이 나 있던 누나는 차분하고 순해 보이는 매형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작은 홧김에 이뤄진 만남이었으나 곧 진지한 교제가 시작되었죠. 두 사람은 딱 1년을 만나보고서 날짜를 잡았고요. 누나와 매형의 결혼식 때 형수님은 둘째를 임신 중이셨어요. 그래서 누나가 그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졌었죠. 첫째 조카가 낯을 많이 가렸기에 결혼식장에서 엄청 울었는데 게다가 형수님은 배가 불러 있어서 하객들의 시선도 많이 끌었거든요. 누나는 본인이 결혼식의 주인공 같지 않다면서 한참이나 투덜댔습니다. 오빠하고 새언니는 어쩜 그렇게 둘째를 바로 가진 거야? 누가 속도 위반으로 결혼한 부부 아니랄까봐 애를 자꾸 금방 가지네. 근데 설마 셋째는 안 낳겠지? 요즘에는 집집마다 애를 둘만 낳는 추세잖아. 그렇게 말하며 어깨를 으쓱했던 누나는 소위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금세 임신을 한 경우였죠. 어렸을 때는 무섭고 짜증나는 존재였던 잔소리 대마왕 누나가 본인의 아기를 낳고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정말 이상하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비로소 저희 3남매가 모두 어른이 되어 각자의 인생을 꾸려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고생과 헌신과 희생을 많이 했었던 형과 누나, 두 사람 모두 어쨌거나 결혼을 잘해서 무탈하게 사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매형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집안도 평범했습니다. 누나가 워낙 생활력 강하고 여장부 스타일이라서 오히려 차분한 매형하고 궁합이 좋았던 것 같아요. 결혼하자마자 아예 경제권을 처음부터 누나가 쥐고서 야무지게 돈 관리를 해왔고요. 요즘은 애 키우는 일에 돈이 장난 아니게 들어간다잖아.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거래. 우리가 자랐을 때하고는 천지 차이야. 누나는 자식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바람도 일찍이 가지고 있었기에 더욱 돈 관리를 철저히 했던 듯 싶네요. 원래 누나하고 매형은 둘만 낳겠다고 했었는데 뭐가 꼬였던 것인지 나중에 셋째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결혼 7년 차에 누나가 셋째를 가졌는데 임신 사실을 좀 늦게 알았어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만약 임신 사실을 일찍 바로 알았더라면 낳지 않는다는 선택지를 두고서 누나와 매형이 고심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셋까지는 부담스럽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에는 아마 형하고 형수님이 이미 아이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었을 거예요. 형은 무려 내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시나요? 넷 다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누나는 아들, 딸 이렇게 골고루 낳기라도 했죠. 형은 아들만 넷이었어요. 너희들 내가 진심으로 이야기하겠는데 다섯째는 낳지 마라. 아예 생각도 하지 마. 오죽하면 어머니가 근엄한 얼굴로 가족들이 다 모였던 자리에서 형하고 형수님한테 진지한 경고를 날리셨을까요? 그건 충고도 아니었고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형은 내 딸 아들이라서 딸이 아쉽다고 하였고 형수님은 본인도 그런 건 똑같이 느끼고 있지만 또 임신을 하면 또 아들일 것 같아서 무섭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어머니의 엄포에 따라서 영원히 다섯째는 없는 것으로 공식 합의를 봤었네요. 어느덧 손주만 7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자식은 둘인데 손주는 7이었으니 어찌 보면 감사하고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좀 힘들어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 시대 분들 치고는 일찍 만나서 결혼하신 분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꽤 많으셨습니다. 농사일도 맨날 바쁜 것 투성인데 손주들도 때때로 봐주셔야 했으니 그게 벅찼던 것이죠. 누나의 말 맞다나 애 키우는 일에 한두 푼 들어가는 세상이 아니었고 각자 넷씩 셋씩 키우려면 돈이 항상 귀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자면 더더욱 일을 할 수 있을 때 어떻게든 해두어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누나는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가운데에서도 맞벌이를 거의 항상 했었고요. 형수님도 하시는 일은 자주 달라졌긴 하지만 언제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습니다.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적은 돈이나마 벌어서 가게에 보탬을 하셨죠. 작은 내외가 얼마나 바쁘게 열심히 사는지 알고 계셨으니 저희 부모님이 결코 모른 척 외면하실 분들은 못 되었습니다. 당신의 여력이 닿는 한 손주들을 봐주셨죠. 한창 크는 아이들, 게다가 다수가 남자아이들이었는데 얼마나 그 에너지가 대단했겠나요. 커서는 차분해진 저도 어렸을 때는 완전히 개구쟁이였던 것을요. 아버지는 특히 건강관리에 유의를 하셔야 하는 분이었음에도 어쨌거나 당신의 손주들을 결코 내치지 못하셔서 그렇게나 열심히 맡아 돌봐주셨어요. 자식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이까짓 아이를 돌보는 건 피곤한 일도 아니라고 애써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형이랑 누나 둘 다 더 이상은 절대로 아이를 낳는 일이 없을 거라고 재차 못을 박은 다음에야 부모님이 한시름 덜었다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었죠. 그래도 저희 가족들 항상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뭔가를 더 해주려고 하고 속으로는 더 잘해주지 못함을 미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았었네요. 그리고 제가 가족들에게 어느새 믿을 구석과 숨 쉴 구멍이 되어 있던 참이었답니다. 꽤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던 저는 사실 그때 당시 굉장히 외로웠었죠. 도시 생활이 낯설고 각박하게만 느껴졌었거든요. 아무리 시골에 살다가 왔어도 금방 도시 생활에 적응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저는 타고난 정서가 시골 쪽이었나 봐요. 암만 해도 번잡한 서울의 풍경에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정신을 다잡고 힘을 항상 내었던 건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해왔던 막내가 앞으로 제대로 가족들에게 보답을 하려면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징징거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요. 준수한 성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몇 번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는 했으나 어쨌든 결국은 원하던 수준의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 소식을 들으시자마자 무척 기뻐하시면서 바로 취업 기념 축하 떡부터 맞추셨다는 후문이에요. 형이랑 누나는 이제 어딜 가나 제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제가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관둘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아주 악질 상사를 잘못 만났던 저였거든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너무 절망적이었고 출근길에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가는 상상을 했던 저였습니다. 그럼에도 차마 그만둘 수가 없어서 참고 다녔었죠. 조카들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형하고 누나한테 자주 돈을 붙였었고요. 당연히 부모님께는 다달이 생활비로 쓰시라고 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지옥이나 다름없었던 첫 직장 생활을 악착같이 5년이나 버텼고요. 다행히도 인내의 보상이 있더군요. 좋은 기회가 저에게 와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이직이었고 이때부터는 정말로 살맛이 났던 것 같아요. 숨통이 트였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애를 해볼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 자신을 추스리기에도 벅차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자연스레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졌고 제 자신이 굉장히 외로운 상태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만나게 된 인연이 바로 제 아내였어요.
저보다 3살 아래였는데 생일이 빨라서 학년은 저랑 2학년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창 시절에 3년 정도를 친척 집에 가서 산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시기에 저랑 바로 옆 중학교에 다녔더라고요. 아내의 친척분이 사셨던 곳이 바로 제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제 고향 동네에 대해서 아는 게 있었어요. 대화가 통하더라고요. 만났던 처음부터 아내하고는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결국 결혼까지 갔습니다. 이미 형과 누나 둘 다 가정을 일구어서 잘 살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부모님이 제 결혼에 관해서 별로 간섭을 안 하셨었죠. 네가 공부도 그렇게나 잘했고, 직장 생활도 너무 잘하고,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잘나고 똑똑한데, 그런 네가 결혼하겠다는 여자라면 얼마나 잘 골랐겠니?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저를 믿음직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막내 자식까지 결혼하면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라며 흐뭇해하셨고요. 즉각 허락하신 것으로는 처가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 다 결혼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태도를 보이셨어요. 저는 아내와 짧게 연애하는 기간 동안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비롯하여 처가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본인은 가족 이야기를 원치 안 하는 사람이라고 했었기에 그냥 그런 줄 알았었죠. 저희 가족이 서로를 유달리 위하면서 잘 챙긴다고 생각했을 뿐 다른 집들도 그래야 한다고 여긴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던 사실은 아내가 가족 이야기에 무심한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가족들 자체가 서로 사이가 딱딱하다는 것이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한 차례 별거를 하신 적도 있었고 이혼까지 가느니 마느니 하다가 그냥 번거로워서 이혼은 안 하시고 그냥 서로에게 기대 자체를 안 하며 살기로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두 분이 재혼으로 만난 사이셨더라고요. 장모님은 아내의 생모가 아니셨습니다. 아내를 낳아주신 생모께서는 옛날 옛적에 바람이 나서 어린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집을 나가셨던 것 같았어요. 아내에겐 오빠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형님은 무려 20살 때 충동적으로 결혼을 하셨다가 1년 만에 이혼을 하셨고 그 후로 결혼을 한 번 더 하셨다가 한 번 더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족들과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지방을 돌며 이런저런 일을 하셨고요. 저도 결혼식 날 그 당일에나 형님 얼굴을 처음 뵀었네요. 아내에겐 여동생도 한 명 있는데 장모님이 재혼을 하시면서 데리고 오신 자식입니다. 아내하고는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친하더라고요. 심지어 아내는 처제의 휴대폰 번호도 몰랐어요. 저장을 안 해놨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결혼하고 나서야 하나 둘씩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당혹스러웠었죠. 제가 평생을 겪어온 가족의 모습, 가정 환경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 사람을 안 좋게 바라본다는 것은 나쁜 선입견인 것 같았습니다. 이미 아내는 저와 평생을 약속한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뒤늦게 아내의 가정 환경을 알게 되어서 당혹스럽고 심란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속았다고 생각하며 기분이 나빠하기보다는 앞으로라도 아내에게 안정적인 가정의 모습이 뭔지 알려주며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저는 이성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넓고 쾌적한 신축 빌라에서 반전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었고요. 활기차고 바쁜 맞벌이 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처음 4년을 살았었죠. 그 다음에는 서울 안쪽으로 들어와서 작은 아파트 전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2년을 살았는데요. 이때부터는 생각이 많았어요. 무슨 생각이 많았는가 하면 슬슬 아이를 가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걱정에서 비롯된 생각이었습니다. 원래 저희 부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1년은 의식적으로 임신을 피하고자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찾아올 생명을 기다렸습니다. 지내다 보면 언젠가 때가 되어서 아이 소식이 있을 거라고 여겼었죠. 하지만 좀처럼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역시도 가정 환경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가에서는 저희 부부가 애를 낳든 말든 전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집안에서는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걸 손꼽아 기다리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형네도 누나네도 아이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손주들을 너무 많이 보며 치이며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저희 부부 쪽에서 임신 소식이 아직 없다고 한들 그걸 가지고 걱정하실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심각하게 생각 못하고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이제 6년 차임에도 임신을 일부러 피하는 것도 아닌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생각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병원을 가서 혹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아내나 저나 둘 다 최고로 좋은 몸 상태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신에 문제가 있는 상태는 결코 아니었어요. 확인하고 나니까 아직 임신이 안 된 게 더욱 의문이기도 하면서 문제가 없다니까 안심이 되기도 하면서 여러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시험관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직 그런 걸 도전하기에는 무섭고 꺼려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펄쩍 뛰었어요. 나는 아직 시험관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당신 절대로 부담 갖지 마. 병원에서도 그랬잖아.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우리 앞으로 마음 비우고 편하게 아이를 기다리자. 저는 아내가 마음 불편해할까봐 저에게는 조카들도 많으니까 정 안 되면 아이 없이 저희 부부만 알콩달콩 사는 것도 괜찮다는 소리까지 해줬었죠. 그제야 미소를 짓던 아내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의 2년간의 전세 생활이 끝나고 나서는 드디어 자가로 들어갔어요. 대출을 크게 끼기는 했으나 남의 집이 아니라 드디어 진짜 저희 집에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에 아내와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입주 전부터 날아갔듯이 기쁘고 설레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돈을 아끼는 선에서 새로 가구들도 봤었고요. 그때 놀랍게도 형이랑 형수님, 누나랑 매형이 한뜻으로 돈을 같이 모아서 저희 부부가 눈여겨봤었던 수입 브랜드의 침대를 사주었어요. 솔직히 제가 돈을 가장 잘 버는 사람이었는데 두 집 다 아이들 때문에 돈 들어갈 일 투성이었을 텐데 그래도 새 집 들어가는 거 축하한다면서 기념으로 마음을 써준 것이었죠. 너무 고맙고 감동이었어요. 반면 처가에서는 집들이 선물 하나조차 없었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가로부터 콩 한 쪽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생일마다 장인어른이 아내한테만 돈을 좀 붙여주신 것, 그게 다였네요. 아무튼 이제 저희 집도 생겼으니까 아이만 생기면 더없이 좋을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많이 간절해졌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8년 만에 난임 전문 병원을 작정하고서 다니기 시작했었고요. 아내는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고 저는 흔쾌히 그러라고 하였네요. 이제는 저희 부모님도 저희 부부의 아이 소식을 많이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차마 퇴근을 못하셔서 누나를 통해서 당신들의 속내를 털어놓으실 따름이었어요. 기다리다 보면 아이가 꼭 찾아올 거라고 누나는 그렇게 응원을 해주었고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9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처음 아내의 입에서 임신 사실을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아서 거의 5번은 더 되물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임신이냐고요. 그럴 때마다 아내가 감격의 눈물로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고 이 순간을 제가 너무 오래도록 기다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큰 감동이었고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숨죽이며 소식을 기다리고 계셨던 부모님 역시 만세를 부르셨고요. 그때부터는 세상에 나올 아이를 만날 생각에 하루하루가 설렘 가득한 나날이었습니다. 이웃과 아내의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분만실에 들어간 아내를 저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로 문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의사가 안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의사가 왠지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큰 산부인과였고 의사는 베테랑이었는데 산전수전 다 겪었을 뿐이 어째서 난감한 기색으로 저를 바라본단 말입니까? 산모도 아기도 건강하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 치고는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무슨 일입니까? 와이프도 아기도 무사한데 뭐가 문제여서 그러시는 거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혹시 아기의 손이나 발에 살짝 문제가 있는 거라고 짐작을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마주한 진실은 짐작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갓 세상에서 나온 아기는 한눈에 봐도 혼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저의 외모적 공통점이 있었다면 전형적인 동양인 중에서도 특히나 한국인처럼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는 전혀 다른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나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저절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확인하고서 놀란 비명을 짧게 지른 뒤에 한참을 흐느껴 오는 아내의 모습을 보자 더더욱 참담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슨 정신머리로 며칠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너무 극심한 충격을 받으면 뇌가 방어기제를 발휘한다던데 그래서인지 당시 며칠이 어땠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알아 누우셨었고요. 저는 망연자실해서 차마 아내한테 따지고 화낼 기력조차 없었는데 누나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결국 아내의 뺨을 한 대 쳤던 장면만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내가 저한테 실수였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던 중이었거든요. 태어난 아기는 어디든 본인이 책임지고 입양을 보내겠다고 했었고요. 그러자마자 누나가 아내의 뺨을 때렸던 거예요. 웃기시네. 내 동생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리고 아기는 무슨 죄가 있어서. 야, 이 양심 없는 나쁜 년아. 너는 내가 용서 못해.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을 피우는 기만 행위만큼은 내가 절대로 용납 못하거든? 당장 내 동생하고 갈라서 우리 가족 근처에는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마. 10년이나 시누이 짓 한 번 안 하면서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누나가 길길이 날뛰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아내하고는 어찌되었든 한 가족으로는 살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내는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하고 외국인들이 주로 드나드는 술집에 놀러 갔다가 해서는 안 될 일탈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설마 그때 하룻밤으로 임신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몰랐다면서 오열을 했었죠. 저는 여전히 충격 속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래서 모든 걸 변호사에게 맡겼었네요. 이혼을 하고 나서 형이 저한테 말해주기를 차라리 그때 임신이 됐던 것이 하늘의 뜻이었고 인과응보였던 것 같다며 저희 부부는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심적으로 괴로웠기에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방황을 하다 보니까 일을 다니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그러다가 결국 가족들의 조언을 들어서 일단은 서울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보고 농사일이나 도우면서 편하게 지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농사일을 처음으로 배우게 됐었네요.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새로운 인연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취업까지 했다가 도시 생활에 지쳐서 고향 근처로 내려온 여자였어요. 그쪽에서 먼저 저한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서 정말 긴 고민 끝에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보다 여자친구 쪽이 나이가 한참 어리고 게다가 저는 한번 다녀온 입장이었으니까요. 사귀는 것까지는 해도 절대 결혼까지는 안 갈 작정이었죠.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 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혼한 전 아내한테 받았던 상처가 저를 겁쟁이로 만들더군요. 제 인생에서 다시 결혼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여자친구가 자꾸만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그러네요. 같이 영영 시골 생활을 해도 좋고 서울로 가서 도시 생활을 해도 좋고 본인은 저한테 다 맞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의 가족들은 솔직히 제가 나이도 있고 이혼 전적도 있다 보니까 저를 썩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고요. 저희 가족들은 의견이 반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제 마음을 제가 모르겠으니 고민이 계속되는 나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사연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늙은 나이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평소 사연 채널을 즐겨보는데 인생의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부끄럽지만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부디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늙음하게 참으로 외로웠습니다. 아니, 사실 정확히는 처음 결혼이라는 걸 했을 때에도 외로웠습니다.
남편의 사랑 같은 걸 받지 못했거든요.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결혼을 해서 세 딸과 두 아들을 키웠어요. 지금이야 20살에 결혼한다고 하면 사고라도 쳤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십상이지만 저 때만 해도 20살에 결혼하는 게 그리 낯설지만도 않은 시대였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많은 아이를 낳는 것, 아이가 국력이었던 시대의 젊은 여성이었던 저는 남들처럼 대충 부모님 중매로 그리 잘나지도 나쁘지도 않은 또래 남자랑 일찍이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도 힘든 나날이었어요. 남편도 결혼을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해야 했기에 졸지에 아내랍시고 들어온 제가 마음에 들 리가 없었습니다. 의무적으로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남편은 그저 저희의 생활을 위한 돈만 벌 뿐 진정한 부부로서의 유대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여보, 저랑 이 앞에 공원에 산책이나 갈까요? 됐어. 일하고 와서 피곤해. 다녀오려면 당신이나 다녀와. 저 역시 결혼을 원해서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최대한 잘 지내보고 싶었죠. 다만 남편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저 남편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 외에는 저와 특별히 이야기를 나누려고도 시간을 보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저 며칠만 집에서 쉬면 안 될까요? 애들 데리고. 이서방은 어떻게 하고 너만 집에 오려고. 올 거면 다 같이 오거라. 친정집에서 재충전 좀 할 겸 쉬고 싶어도 부모님은 남편과 같이 오는 게 아니면 저보고도 따로 오지 말라고 했죠. 남편과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해야지 왜 집에 오려고 하느냐고요. 너무 서러워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아이들에게 조금씩 더 집착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생각도 참 미련했습니다. 애들은 애들의 인생이 있는 거지 부모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어렸을 적 제가 자기들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이에 대한 보답을 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 말이에요.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쑥쑥 자랐습니다. 저 혼자서 5 아이들을 키우기는 무척이나 어렵긴 했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남편이 아주 적은 돈을 벌어오지 않았으며 특히 첫째와 둘째는 중학교에 들어간 순간부터 자기들이 동생들을 돌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도와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동생들과 놀아주는 일도 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애들 도움 받아가며 살아가는데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죽고 만 것이죠. 졸지에 이 세상에 5 아이들과 저만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앞이 얼마나 막막했는지 그때 오로지 남편 수입에만 의존해서 살아왔던 저였고 너무 어릴 때 결혼을 했기에 이런 말 하긴 부끄럽지만 혼자 살아갈 힘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살던 곳을 정리하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긴 했지만 부모님도 가정 형편이 넉넉지는 않은 상황에서 이전처럼 살기는 힘들었습니다. 얼른 새로운 사람이라도 만나봐라. 언제까지 혼자 살면서 애 5을 키울 순 없잖니. 솔직히 우리도 버겁다. 당장 우리들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너랑 손주들까지 키울 순 없어. 게다가 부모님은 매일같이 저보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라느니 자기들은 우리를 전부 키울 수가 없다느니 이런 이야기들만을 하며 저희가 이 집에서 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서 뒤늦게라도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의 소개로 알게 된 아줌마를 통해서 시장에서 작게 과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5 아이를 먹고 입히기에는 턱도 없었어요. 제가 장사를 잘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애초에 작은 시골 동네 시장에서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저는 삼시세끼 굶어서라도 어떻게든 애들은 하루 한 끼씩은 챙겨 먹이려 노력했습니다. 옷도 제 옷은 안 사고 애들 옷은 꼭 샀어요. 아빠 없이 자란 애들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잠 참아가며 새벽 일찍 일어나 장을 열었고 늦은 밤까지 과일을 판 뒤 집에 돌아갔어요. 엄마, 저 시험 100점 맞았어요. 그래? 아이고, 장하네. 잘했다, 잘했어.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자랑하기 위해 가져오는 100점짜리 시험지, 그리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는 작은 이야깃거리들이 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너무도 힘들었지만 그나마 애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죠. 그러나 애들도 점점 커가면서 저보다는 자기들 삶이 중요해졌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저를 도와서 이것저것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친구들이랑 노는 것 혹은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했죠. 이해는 했지만 쓸쓸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원치 않게 5 아이의 엄마가 되어야 했던 저는 아마 그때 엄마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자로서 혹은 제 개인으로서의 삶을 완벽히 버리지 못했었는데 아이들은 벌써 저를 벗어나려고 하니 저는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제 인생만 허비한 느낌이랄까요. 아이들이 어떻게든 잘 크고 있으니 그걸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점점 엄마의 품을 벗어나려는 것에 대한 외로움과 쓸쓸함이 너무 크다 보니 대견함과 자랑스러움보다는 슬픔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20살이 되자마자 독립이라니 조금 더 엄마랑 있어도 괜찮지 않아? 예전부터 저는 어른이 되면 독립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동생들도 있으니까 저는 없어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 보면 우울증을 조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식들도 이런 저를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을 테죠. 딸이고 아들이고 다들 성인이 되자마자 하나둘 자기 살 길 찾아 떠났고 회사 다니고 공부하면서 여자친구도 사귀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나이가 찬 뒤에는 결혼할 사람이라면서 사위 며느리를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해준 것들에 비해 잘 자랐던지라 뿌듯하기도 했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 자식들은 더더욱 자기 인생을 살기 바쁘더라고요. 요새 많이 바쁘니? 연락도 안 하고. 아, 죄송해요, 엄마. 요즘 일이 제일 바쁠 시기라서요. 나중에 명절 때 들릴게요.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알았다. 월마다 애들이 용돈이랍시고 돈을 주기도 했지만 돈보다는 애들 얼굴 한 번, 손주들 얼굴 한 번이 더 보고 싶었던 저로서는 매년 쓸쓸하다는 마음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집 근처에 있던 탑골공원에 자주 놀러 나갔던 것 같아요. 변변찮은 친구도 없이 너무 애들에게만 집중했던지라 이제부터라도 뭐라도 해보고 싶었죠. 탑골공원에는 무료 급식을 주는 곳도 있었고 제 또래의 늙은이들이 잔뜩 모여 있었기에 친구들 사귀기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무료 급식은 별 볼 일 없었지만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다는 것 때문에라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1숟갈, 2숟갈 뜨고 햇빛 잘 드는 의자에 앉아서 요새 젊은이들 돌아다니는 거나 보다가 근처 경로당까지 가서 바둑이라도 한 판 두거나 고스톱을 치면 그날의 일과는 끝이 났습니다. 현주 엄마는 요새 여기 엄청 자주 들리는 것 같아. 매일같이 꾸준히 다니다 보니 안면을 트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의 다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자식들 장성할 때까지 다 키워놓긴 했는데 남편도 아내도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네들이었죠. 아이고, 당신이랑 뭐 다를 게 있나? 나도 외로워서 그런 거지. 그래도 여기라도 있으니 다행이야. 안 그래? 난 여기 없었으면 진즉에 늙어 죽었을 거야. 같은 노인네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았지만 집에 돌아올 때면 평소보다 배 이상을 쓸쓸했습니다. 자식놈들 생각도 나고 손주들 생각도 나고 전화라도 하고 싶었지만 귀찮고 힘들까봐 전화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매년 명절이나 제 생일만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년에 끽해야 3-4번 정도 얼굴 보는 걸로 외로움을 견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년 넘게 탑골공원과 경로당을 다니니 그 인근 사는 노인들 중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래도 제법 또래의 노인들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공원에 난생 처음 보는 남자가 있더군요. 솔직히 제 나이대의 남자들은 다 늘어진 메리아스의 헐렁한 반바지 차림으로 어슬렁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 남자는 매번 중절모에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현주 엄마, 저 남자 누군지 알아? 언제부턴가 여기 공원에 자주 보이는데 나는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어서 말이야. 나도 몰라. 이사 온 사람인가? 근데 얼굴 참 잘생겼네. 영화배우 같다. 그지? 그러게 말이야. 저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 남자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성적인 관심이 조금은 갔습니다. 젊은 애들처럼 사랑이 불타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유일하게 깔끔한 행색을 하고 있는 남자였으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 노인네들도 슬쩍슬쩍 다가가서 관심을 표했지만 남자는 아무에게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저에게만 달랐죠. 여기 자주 오셨나요? 남자는 저에게만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있는 제 곁으로 와서 말을 건넸죠. 당연히 뛸 듯이 기뻤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남자는 훨씬 더 멀끔하고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인사를 하는 것조차 남달랐죠. 중절모를 정중히 벗어서는 가슴께 가져다 대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데 무슨 영화에나 나오는 노신사 같았어요. 벌써 1년째 오고 있죠. 탑골공원은 처음이신가요? 네, 요 근래 자식놈들이 근처로 이사를 와서 저도 같이 오게 된 건데 공원에 온 건 처음입니다. 나이가 드니 애들도 다 자기 삶 살고 적적해서 말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자식놈들도 다 멀리 살아서 여긴 저 혼자인데 같은 노인네들이라도 안 보면 외롭고 쓸쓸하더라고요. 늙음학 인생이 다 그렇죠. 그래도 자식들 다 잘 커서 자기 인생 사는 거 보면 뿌듯하기도 합니다. 생긴 것도 멋있었는데 목소리도 무슨 성우 뺨치듯이 좋고 게다가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이렇게까지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없었어요. 다른 노인네들은 어떻게 저 양반이랑 말을 텄냐며 자기들이랑도 이야기 좀 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내심 우월감이 들었습니다. 그 잘난 노신사가 저와만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물론 한 번 정도는 소개도 해줄 겸 자주 가는 경로당에 데리고 가보려고 했지만 남자는 경로당엔 관심이 없다며 지금처럼 공원에서 미숙 씨랑 대화하는 게 좋아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 노신사와 1달, 2달 만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는 무척이나 가까워졌죠. 저희 집에도 데리고 간 적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요리를 해먹고 남자가 자고 간 적도 있었어요. 솔직히 이야기만 안 했지
사귀는 거랑 별 다를 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점점 경로당에 가는 날도 줄이고 공원에서 남자를 만나면 느릿하게 한 바퀴 거닐다가 따로 식사를 하거나 혹은 저희 집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현주 엄마, 요새 왜 이렇게 안 와? 얼굴 까먹겠어. 나도 요새 현주 엄마 웬 멀끔한 노인네랑 만나잖아. 황혼 결혼하게 생겼는데 경로당에서 고스톱이나 치고 있게 생겼어? 이제라도 새 출발해야지. 주변 또래 할망구들이 부러운 티를 냈지만 그네들 말대로 저는 더 이상 한가하게 다른 노인들이랑 놀고 있는 것보단 새로 만난 그 남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해서 혹시 만나지 못하는 날이면 하루에 몇 시간씩 전화를 하기도 했죠. 그렇게 만나길 한 반년 정도였을 겁니다. 그날도 남자의 연락을 받고 나갈 약속을 잡는데 오늘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요. 라더군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어느 날처럼 양복을 입고 나온 남자는 저에게 오자마자 꽃다발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어머, 갑자기 이게 웬 꽃다발이에요? 이거 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꽃다발이었습니다. 남편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이런 꽃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남자가 준비한 건 꽃다발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품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내더니 열어서는 반지까지 하나 보여주었어요. 우리 결혼합시다. 당신이랑 지내면서 내 평생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당신이 내게 준 행복만큼 남은 시간은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나 그 사람이나 나이가 있는 만큼 그저 지금처럼 만나고 데이트하는 동안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 꽃다발과 반지는 더욱더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과분할 정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남자가 가져온 다이아 반지는 가격만 5천만 원이 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 프로포즈를 받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반지만큼은 당신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전 부인이랑 헤어지고 다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당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신과 이별하고 나면 이제는 정말로 내게 다른 사람은 없겠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 남자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원래부터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 진심 어린 고백은 누가 들었어도 가슴이 동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당연히 남자의 마음을 받아주었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생각하며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어요. 물론 결혼식을 올리거나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서 살 준비를 하고 자식들에게 서로의 존재를 알리며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함께 살 것이라고 이야기 정도는 하기로 했어요. 내가 원래 살던 아파트는 지금 전세를 주었어요. 전세 끝날 때까지 잠시 아들 집에 살고 있는데 계약은 1년 뒤에 끝나니 그때는 내 아파트에서 같이 삽시다. 그때까지는 당신이 살고 있는 빌라에서 사는 게 어때요? 남자의 제의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진짜 결혼을 했던 남편과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냈으면서 이렇게 늦은 나이에 만나게 된 사람과 가정을 꾸리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함께 사는 걸 준비하면서 정말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설렜습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딱 일주일 뒤
저희는 동거를 시작했죠. 여보, 오늘도 같이 산책이나 갈까요? 함께 살게 된 뒤로 남자는 저를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결혼한 느낌이었어요. 경로당 노인네들한테도 신이 나서 자랑을 했죠. 새 시집을 갔다고 말이에요. 다들 저를 부러워하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게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남자는 집에서도 무척 가정적이었어요. 아침에 저보다 일찍 일어나서 가볍게 식사를 하자며 미리 밥을 차리기도 했고, 제가 청소나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꼭 뭐라도 일손을 도우려고 했죠. 물론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적당한 거리에서 만남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부탁을 같이 살게 된 뒤로 할 때가 있었죠.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혹시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들려? 일단 100만 원 정도만요. 알겠어요. 잠시만요. 돈을 다니는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는 횟수가 그리 잦지 않았고 저는 남자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며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어요. 어차피 앞으로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이 살기로 했는데 그깟 돈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 못 빌려줄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소액의 경우는 며칠 안 지나서 갚기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서운한 점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상 결혼한 사람들처럼 살게 된 거, 저는 적어도 저희 애들한테 남자를 소개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자는 아직도 이르다며 거부했습니다. 뭐가 일러요? 어차피 이제 남은 여생을 평생 함께 할 건데 지금이 딱 적기 아닐까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당신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자기 삶 사느라 바쁠 텐데 우리도 조금 더 여기 적응하고 함께 하는 것에 익숙해진 뒤에 소개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최대한 빨리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닙니다. 나도 빨리 내 자식들한테 당신을 평생 함께할 마지막 아내라고 소개하고 싶고 당신 아이들한테도 그런 동반자로서 소개받고 싶어요. 하지만 그만큼 신중한 관계인 만큼 시간을 들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이죠. 알겠어요, 그럼. 듣고 보니 납득이 아예 안 가지는 않는 말이었습니다. 남자는 1년 뒤 자신의 집에서 본격적으로 살게 될 때 서로의 자식들에게 서로를 소개해주자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별다를 것 없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먼저 알고 말았어요. 엄마, 혹시 요즘 만나는 사람 있으세요?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니? 제가 새로 사귄 친구들에게 자랑을 한 걸 요전날 아이들이 우연히 집에 한번 들렸다가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그때 애들이 너무 갑작스레 온 거라 미처 친구들 입단속을 못 시킨 거죠. 애들은 그땐 그냥 우스갯소리겠거니 해서 넘어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해서 제게 전화를 건 거였고요. 누군데 그래요? 저희 먼저 보여주세요. 그게 그 사람이 나중에 시간 될 때 천천히 보자고 하던데. 아이들은 제 말에 의문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보여달라며 조르기 시작했죠. 결국 제가 남자에게 이 얘기를 전하자 난감한 기색을 표하다가 그럼 보자고 하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정갈한 한식당 집에서 만났는데 남자는 아이들에게 퍽 다정히 잘 대해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의 남자친구가 저에게 잘하는 것 같다며 마음을 놓았고요. 엄마가 어디서 혹시 나쁜 사람이라도 만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아이들은 은근히 제 걱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마음 써준 게 고맙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해서 한 명씩 껴안아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그 만남은 잘 끝났지만 다른 쪽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딱 동거한 지 반년 정도 되었을 때쯤 남자는 점점 큰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로서도 돈이 없어서 허덕일 정도였죠. 그동안 아이들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쓸 곳이 없어서 모아두었던지라 그간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그 돈으로 충당해 오고는 했는데 이제는 그 돈조차 떨어져 갈 지경이었습니다. 또 돈을 빌려달라고요? 이전에 빌려간 돈도 아직 다 안 갚았잖아요. 저도 이제는 돈이 없어요. 아들 녀석이 사업을 확장하는데 이 돈만 있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 사업 재개하면 그간 빌려간 돈은 한 번에 돌려줄 수 있는데 이번만 어떻게 안 될까요, 여보? 아휴, 돈이 얼만데 그래요? 5천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이나요? 그건 너무 큰 돈인데. 내가 정말 사정이 급해서 그래요. 제발 이번 한 번만요. 그동안 빌려준 돈들 중에서도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당장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나 싶어서 막막해 하다가 하는 수 없이 자식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조금씩 돈을 모았고 친하게 지낸 노인들한테도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모자란 건 그나마 제 통장에 남은 돈을 싹 다 끌어서 5천만 원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자에게 입금을 해주었고 남자는 연신 제 볼에 뽀뽀를 하며 저밖에 없다는 등 제 덕분에 큰 돈 벌 거라는 등 온갖 사탕 발린 말들을 해주었죠. 얼굴도 한 번 못 본 남자의 자식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아들인 만큼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여보, 어디 있어요? 여보? 조금 느지막이 일어났는데 집에 남자가 없더군요. 평소 한 번도 제가 자고 있을 때 나간 적이 없었기에 의아했지만 가게라도 갔거나 혼자 산책이라도 돌고 오려나 보다 싶어 조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남자는 돌아오지를 않았죠. 그쯤 되니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걸었는데 세상에 불과 어제까지도 멀쩡히 전화가 됐었던 번호가 갑자기 없는 번호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아서 급히 집안을 뒤졌는데 옷이며 신발이며 남자가 저희 집에 살 때 가져온 물건들은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멍청했어도 그쯤 되니 알겠더군요. 저한테 돈을 뜯어내고 도망쳤다는 것을요. 그 길로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마침 둘이 같이 찍은 사진도 있었기에 경찰에게 얼굴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사기 전과만 10범이 넘는 상습범이더라고요. 저처럼 결혼을 빌미로 같이 살자고 해서 돈을 빌리고 어느 정도 돈을 빌리고 나면 그대로 잠수를 타는 수법이었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니 너무 기대하고 있지 말라는 경찰의 말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문득 남자가 처음 주었던 그 다이아 반지가 생각이 났죠. 급한 대로 그거라도 팔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에 들러서 금은방에 갔으나 그 반지 역시 가짜였습니다. 5천만 원은커녕 5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가짜였죠. 솔직히 지금 제 평생의 인생이 너무 허망합니다. 자식들한테 이야기하면 저보고 왜 그랬냐며 혼란할까봐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슬슬 애들한테 돈도 갚아야 할 텐데 미치겠습니다. 제 인생은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제가 살면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한평생 애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제 인생은 찾지도 못하고 기껏 사랑이라 여겼던 남자에게서는 사기만 당하고 사는 낙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쪽팔려서 탑골공원도 경로당도 못 가고 있어요. 예전처럼 다시 집에만 박혀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 남자는 언제 잡히는 걸까요?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걸지.
아무것도 확정되어 있지 않으니 매일 걱정만 앞섭니다. 요새 불면증도 생겼고 밥도 못 먹어서 살이 볼품없게 빠졌는데 그 무엇도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든 제 선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지 선택을 못 하겠습니다. 혹시 우연찮은 기회로 제 이야기를 듣게 되셨다면 부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못 받아본 사랑 한번 받으려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네요. 제 인생은 왜 그럴까요? 하루하루 힘이 듭니다. 늙은 나이 먹고 뒤돌아 생각해보니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식이 잘 되어야만 노후가 편안한 것 같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혼자 가지고 가려 하니 너무 힘들어 제 이야기를 좀 터놓을까 합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친정 식구나 시댁이나 전부 잘 살았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도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살아왔어요. 서울에서도 땅값 비싸기로 소문난 지역에 있는 50평 아파트에서 전세도 아닌 자가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으니 대충 예상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집안에 놓은 가구들도 최상품, 결혼식은 아마 그 당시 어지간한 재력가만큼 호화롭게 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당시 제 결혼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래서 끼리끼리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구나 라고 하고는 했습니다. 부모님이 사업가였던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잘 산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저를 오래 한 친구들은 더더욱 저를 잘 알았죠. 저희 집에 처음 놀러 온 애들은 집 넓이를 보고 입을 벌릴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랬기에 제 결혼에 대해서도 그럴만하다라는 반응이었죠. 남편도 부모님이 사업가라서 저랑 거의 비등하게 잘 살았거든요. 잘 사는 집과 잘 사는 집이 만났으니 사실 부족할 게 뭐 있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집은 결혼하면 한층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사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일에 열정적이라기보다는 놀러 다니는데 신경을 더 많이 썼어요. 남편은 직업이 의사였기에 사실 아주 여유 시간이 나는 편은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저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신경 썼고 바빠서 함께하지 못하는 날들에는 저에게 턱턱 몇백만 원씩 입금해주며 여보, 심심하면 해외라도 다녀와 라고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살아온 저희였기에 첫 아들이 생겼을 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게 해줄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수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 입에 들어가는 것은 설사 과일 한 조각이라고 하더라도 최고로 비싼 것만 사주었습니다. 옷들도 어릴 적부터 명품이라고 소문난 것들만 사서 입혔고요. 유치원도 일반 유치원이 아닌 영어 유치원에 다니게 하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게다가 저희 부부 인생에서는 단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더 낳고 싶다는 생각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제가 몸이 약해서 하나 이상을 낳으면 둘째부터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낳고 싶어도 더 낳을 수가 없었죠. 처음부터 알았으면 모를까 첫째를 출산하고 급작스럽게 알게 된 소식이었기에 저나 남편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절망스럽기까지 했어요. 제 건강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여보, 너무 슬퍼하지 마. 그래도 아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 지금 우리 아들이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면 되는 거야. 남편은 저를 위로했지만 한동안 저는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들을 보고 금방 극복하기는 했지만요. 그전에도 많은 신경을 쓰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저는 아들을 키우는데 더 많은 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한 자식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모가 행동을 가리겠습니까? 게다가 저희 부부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해줄 수 있는 금전적인 능력도 있었으니 더욱더 그랬죠. 유난스러운 부모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랄수록 그 이야기도 줄어들었어요. 제 아들은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고 저나 남편이 해주는 것들이면 쑥쑥 잘도 받아들였죠.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반 회장은 물론 전교 회장까지 했고 성적까지 매년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학교 사람들이 저희 아들을 눈여겨봤습니다. 엄마, 저 과외 하나 더 다니고 싶은데 괜찮아요? 그럼 원하는 건 무엇이든 말하렴. 하나가 아니라 10개라도 더 다니게 해줄 수 있어. 아들은 제 자랑이었습니다. 행실도 반듯하고 공부도 잘하고 자랑할 거리밖에 없는 아들이었죠. 성인이 돼서는 더 했습니다. 국내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까지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부든 뭐든 바라는 걸 다 해주기는 했어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완벽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그러면 좋기야 하겠지만 스스로가 원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닌 이상 부모가 억지로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주입하면 나중에는 분명 좋지 않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아들은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든 두각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아들이었으니 졸업을 하고도 바로 대기업에 취직을 하였죠. 엄마, 저 여자친구가 있는데 인사시켜도 돼요? 아들은 취직을 하고 나서부터는 종종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저나 남편에게 인사를 시키고는 하였는데 아들이 28살 적에 인사를 시킨 여자친구는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행동에 큰 변화가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평소 다른 여자친구를 소개시킬 때와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죠. 조금 더 상기된 것 같고 기대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온 날 아들은 슬쩍 제게 귀뜸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그동안 여자친구를 소개하면서도 한 번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꺼낸 적이 없던지라 솔직히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들의 여자친구는 스튜어디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간 아들의 과거 여자친구들 중에서도 얼굴 하나는 그 누구보다도 예쁘더군요. 솔직히 얼굴만 보면 저나 남편도 아들의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감이라고 할까요? 이상하게 아들과 결혼할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하면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알 법한 항공사 스튜어디스면 공부도 열심히 했을 테고 저와 남편에게 깍듯한 것도 흠잡을 거 하나 없었는데 어쩐지 생리적으로 저희 집과는 맞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여자친구가 돌아가고 나선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애는 괜찮지만 결혼할 상대로는 아닌 것 같다고요. 엄마, 은정이 진짜 괜찮은 여자예요. 어릴 때부터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저 은정이만큼 좋아해본 여자도 없어요. 그래, 우리한테도 잘하고 똑똑하고 이쁘기까지 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결혼은 아닌 것 같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게 반대를 하면 아들이 금방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정말 진심으로 그 아이와 결혼을 하고 싶었던 듯 했죠. 한 번도 반항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아이가 저희가 그 여자애와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연락도 안 받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그렇게까지 나오니
저희로서도 막무가내로 결혼을 반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결혼을 허락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 알겠다. 허락할게.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걱정하신 만큼 저희 진짜 잘 살도록 노력할게요. 믿어주세요. 그때까지도 결혼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저 아들을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키워서 괜히 며느리가 성에 안 차는 것이라고, 막상 결혼하면 누구보다 잘 살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상견례를 했고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고 예쁜 며느리를 들었냐며 역시 아들이 똑똑하고 괜찮으니 저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나 보네 라고 이야기를 했기에 불안했던 감정도 차차 괜찮아졌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은 저희 집이랑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신혼집도 가까운 곳에 잡아줬어요. 둘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희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명절 때나 생일 때만 들러도 충분하다고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애도 낳고 더 바빠지기 전에 자주 얼굴 뵈러 와야죠. 라면서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먼저 연락을 해서는 오곤 했죠. 솔직히 그 모습에 며느리를 처음 나쁘게 봤던 게 미안해질 정도였습니다. 시댁 식구 보고 두 번째 가족이니 뭐니 하지만 진짜 가족 같다고 여겨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 주변 친구들 이야기 들어봐도 며느리가 연락 하나 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하더라. 요새는 며느리 무서워서 뭐라고도 못해. 라며 투정만 많았는데 그에 비해서 제 며느리는 시댁에 오는 걸 싫어하지도 않았고 어떤 때는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정이가 먼저 오자고 해서 왔어. 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결혼을 반대했던 저와 남편이라고 해도 며느리가 그렇게 싹싹하게 구는데 마음을 열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아가, 뭐 필요한 거 있니? 필요한 거요? 아휴, 어머니 저 또 뭐 사주시려 그러는 거죠? 에휴, 괜찮아요. 저 필요한 거 없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1년쯤 지나서부터는 저희도 완전히 며느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백화점에 갈 때면 일부러 며느리를 불러서는 명품 백이라도 하나 사주고 그랬죠. 근데 며느리는 사치하기 싫다며 이런 거 안 사주셔도 된다 말하곤 했어요. 참 생활력도 있고 예쁜 며느리였죠. 당시 며느리는 쌍둥이를 낳고는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저랑 더욱 자주 만났습니다. 아들이 따로 살고부터는 무척 적적했는데 며느리가 마치 자식처럼 시간을 같이 보내주니 저로서는 사실 며느리보다는 새로운 딸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기를 한 3년이었을 겁니다. 며느리는 자기만 집에 있긴 그렇다면서 어머니 덕에 아이들 키우는 것도 편한데 저도 이제 새로운 일 해보려고요. 라며 대뜸 백화점 매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러준 가정부가 사실상 아이 양육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아마 며느리도 여러모로 시간이 많이 남긴 했을 겁니다. 며느리는 마침 제가 자주 가던 백화점의 명품 매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저는 며느리의 면 좀 세워주겠다고 일부러 며느리가 일하는 곳에 가서 제가 시어머니인 티를 팍팍 내며 명품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종 안부 연락만 하던 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죠. 그것도 며느리 없이 말입니다. 혼자 온 건 결혼하고 나서 처음이라 무슨 일이 있냐 물었더니 아들은 전에 없던 진지한 얼굴을 하고는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꺼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확실하진 않은데 며느리가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의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며느리 역시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아들이 착각한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니? 혹시 네가 착각한 게 아닐까? 저도 처음엔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저랑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고 계속 친구 만나러 간다, 혼자 쇼핑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밖에 오래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저도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남자 이름으로 전화가 오고 얼마 전에는 묘한 메시지도 봤어요. 이전 메시지 기록은 지워져 있었으니까 확신할 순 없지만 아무리 봐도 바람을 피운 거로밖엔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아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저로서도 무언가 알아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시간을 내서 일하는 며느리 동태를 살펴봤죠. 얼핏 보기에는 별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주 이상 지켜보다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죠. 웬 남자 손님 하나가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며느리가 일하는 매장에 들렀습니다. 저도 어지간히 명품을 좋아하고 많이 샀기 때문에 자주 가는 단골집은 다른 매장보다도 여러 번 들리고는 했으나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한 매장을 들리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그 남자는 명품을 사는 날보다 안 사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매장에 다른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며느리에게만 안내를 받았죠. 평범하게 보면 그저 단골 매장에서 늘 자신을 응대하는 직원을 찾아 명품 설명을 듣는 거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심 며느리가 바람핀다는 남자가 저 사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가, 나 왔단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제가 불쑥 방문했을 때 과도하게 놀라는 며느리의 얼굴도 제 의심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는 결국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했어요.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같이 있는 남자가 있다면 꼭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요. 의뢰한 지 딱 일주일이 지나서 심부름센터에서는 사진이 왔고 역시 저의 예상대로 며느리는 매장에 자주 들리던 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허리를 끌어안고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수십 장 넘게 찍혀 있었죠. 그날 바로 아들한테 전화해서 며느리랑 같이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연락을 받고 들어온 며느리 앞에 심부름센터에서 보내준 사진을 얼굴에 내던지며 똑바로 이야기하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사진을 본 며느리는 바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저와 남편, 아들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제가 뭐에 홀렸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을게요. 여보, 제발.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아들도 무척이나 화가 나고 실망한 얼굴이었고 저로서도 이렇게 집안 얼굴에 먹칠을 한 일을 저지른 며느리를 두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발목을 잡더라고요. 아들의 결혼 소식은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모르는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기업에 다녔고 심지어 자식까지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면 아이도 아이들대로 불쌍한 거고 아들이 지금까지 결점 없이 이루어온 모든 사회적 지위에 이혼남이라는 꼬리표가 달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 엄마는 네 선택을 존중한다. 이혼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하지 않아도 괜찮아. 어느 쪽을 선택하든 엄마랑 아빠가 도와주마. 엄마,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솔직히 너무 화나는데 그래도 한 번은 용서하고 싶어요.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자식까지 있잖아요. 아직 2살도 채 안 된 애들을 엄마 없는 애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게다가 아들 역시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 했기에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전처럼 며느리 얼굴을 보긴 힘들더라고요.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치고는 제법 사이좋게 지냈던 저희는 그 사건을 계기로 얼굴은커녕 안부 연락 한번 제대로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도 자기 잘못이라지만 어쨌든 이런 일을 벌인 상황에서 제 얼굴을 보기는 불편했을 거예요. 그 이후로는 별일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며느리 사이만큼 어색해 보이던 아들 부부 사이도 몇 년 지나다 보니 다시 처음처럼 돈독해 보이더라고요. 둘이 잘 지내니까 저로서도 이제는 며느리가 개과천선해서 잘 지내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작았던 손주가 쑥쑥 커서는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엄마 아빠 하며 다니는 것을 보니 그때 이혼하지 않았던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그랬다면 당시 아들의 염려대로 손주는 엄마 없는 아이로 자라야 했을 테니까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어머니 오늘 백화점 한 바퀴 돌까요? 어머님께 어울리는 것도 사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맛있는 저녁도 먹고요. 그래? 마침 출출했는데 좋은 생각이구나. 그렇게 저도 점점 며느리에게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발길을 뚝 끊었던 매장에도 다시 가서는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명품을 사고는 했어요. 당시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며느리 매장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혼하지 않을 거 그런 흠을 이야기해봤자 저희 집의 손해였으니까요. 그 덕분에 며느리는 꾸준히 그 매장에서 일을 하며 승진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손주가 10살쯤 됐을 때는 어엿한 점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죠.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것 같은 며느리가 마치 전처럼 좋아지고 있을 즈음 다시 한번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어쩐지 며느리에게 연락을 안 하고 백화점에 가고 싶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다른 매장을 돌며 쇼핑을 하고 천천히 며느리가 일하는 매장에 가고 있었죠. 근데 멀리서부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니 따위가 뭔데 나를 이딴 식으로 대해? 어? 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사과하라고!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려는데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여자 한 명이 며느리에게 소리를 꽥꽥 지르더니 뒤를 돌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고객에게 갑질을 당했는지 알았어요. 너무 열이 받아서 따지려고 했는데 그 갑질하는 고객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게 느껴졌어요. 바로 며느리에게 가볼까 했지만 어쩐지 저 여자에게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알지 못하게 그 여자를 쫓아가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저랑 잠시 이야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누구신데 그러시죠? 제가 지금 바빠서 말입니다. 방금 당신이 소리 지르며 욕한 여자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어서 여쭈러 왔어요. 그러니까 제발 잠깐만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여자는 제가 시어머니라고 하니 순간 엄청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제가 제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 일단 분을 사귀고 근처 카페로 가자고 했죠.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시키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여자가 저를 찬찬히 살피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당신 며느리가 외간 남자랑 바람 피우는 거 몰랐나 보네요. 라고요. 혹시 과거의 이야기를 하나 싶어 가만히 듣고 있자니 여자는 사진을 하나 꺼내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당신 며느리가 꼬셨던 남자고요.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어려 보였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자의 아들은 백화점 근처 카페의 점장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면서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길래 여자는 아들 여자친구라는 사람 얼굴을 보러 아들이 알려준 곳에 들렸다가 우연히 다른 직원들의 대화를 듣고 그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걸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바로 제 며느리였던 거죠. 여자는 당연히 처음에는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들이 사진으로나마 당당하게 얼굴을 보여준 여자가 어떻게 유부녀일까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몰래 매장을 찾아가서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았고 유부녀라는 게 사실임을 알게 된 것이죠. 여자의 아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순식간에 모든 의욕을 잃은 아들의 얼굴을 본 여자는 화가 나서 제 며느리에게 따지러 왔던 거였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였을 텐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안은 어이가 없어 화도 안 났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바람을 피운 것 때문에 그런 난리가 났었는데 또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은 손주고 아들이고 다 생각해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기, 내가 어려운 얘기를 해야 하는데 듣고 너무 충격받지 말아라. 네 처 말이다. 은정이요? 은정이가 왜요, 엄마? 휴, 또 바람을 폈더라. 아무 말도 없는 아들의 숨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루라도 빨리 아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이혼할게요, 엄마. 한 번은 저도 참았지만 두 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리고 아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순간 저는 바로 다음날 다시 며느리가 일하는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어차피 이혼이 결정된 거 그곳에서 일을 못하게 제대로 깽판이라도 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다른 여자가 며느리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네가 우리 남편을 꼬셔? 너 미쳤니? 상간녀 고소 당해야 정신 차릴래? 정황상 어제 만났던 여자의 아들이라는 사람과 연관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또 다른 남자랑도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겠죠. 적당히 소리만 치면서 망신을 주려고 했으나 또 다른 남자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게 명확해진 이상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을 구르며 며느리의 앞으로 다가가서는 다짜고짜 면상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어디 한 번도 모자라 몇 번씩 바람을 피워. 아들한테도 다 이야기했다. 너 당장 이혼 서류 작성해라. 더 이상은 네가 경거망동하게 구는 꼴 봐줄 수가 없다. 결국 며느리는 그 매장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다며 처음 바람을 피운 것을 들켰을 때처럼 싹싹 비는데 당연히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며느리와 아들은 빠르게 이혼을 하고 지금 시골에 내려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서울에서 저희와 함께 살자고 했으나 아들은 이미 지금 이 생활에 많이 환멸이 난 것 같았어요. 힘들게 일한 대기업도 그만두고 손주를 데리고는 시골에 내려가서 작게 가게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로 다시 올라올 거지? 라며 물어도 여기가 훨씬 조용해서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아직은 서울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엄마랑 아빠 얼굴 보러 종종 들릴게요.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인사 왔을 때가 가끔 생각이 나요. 그때는 얼굴도 이쁘고 깍듯하기까지 한 며느리가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 스스로도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정도였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어떤 촉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과 며느리를 결혼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강한 촉이요. 만일 그때 제가 아무리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를 했다면 지금 아들이 며느리의 외도로 이렇게 고통스러웠을 일도 없을 테고 손주들 역시 제대로 된 부모님 아래에서 평생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부모로서 아들과 손주들에게 너무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남편은 저희 탓이 아니라곤 하지만 가끔 저 몰래 술을 마시면서 홀로 슬픔을 삼키는 모습을 보여요. 아직 이 혼란과 고통을 모두 잊기에는 며느리가 떨어뜨린 폭탄이 너무도 크네요. 여러분들도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면 그저 착각일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러한 감이 그 어떤 것보다도 논리적으로 들어맞을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 하나 잘못 만나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아들 없이 서울에서 저희 부부끼리만 살려니 너무 외롭고 또 걱정이 됩니다. 부디 아들이 이 아픔을 떨쳐내고 다시 서울에 와서 지낼 수 있다면 좋겠어요. 참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지만 자식이 잘 되어야 부모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